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졌다. 강민주는 자신의 손끝에서 떠나간 그 서류를 바라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이혼 합의서. 그 세 글자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아내 서지원에게 시선을 옮겼다. 지원은 굳이 서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회색빛으로 물든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껄끄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막상 지원의 무표정한 옆모습을 마주하자 준비했던 모든 논리가 뒤엉키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오래된 상처와 되찾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민주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예상했던 원망이나 분노 혹은 애원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법정에서 수많은 증인과 피고인을 상대해온 변호사다운 무감각한 평온함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일지도 몰랐다. 최선, 지원이 나지막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당신에게 그렇겠지.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항목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재산 분할, 양육권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기에 그 항목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위자료. 민준이 제시한 조건은 후했다. 어쩌면 죄책감의 무게만큼이나 후한 조건이었다. 민주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부족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말해. 당신이 힘들게 살길 원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오직 이 지긋지긋한 정체 상태를 끝내고 윤수희에게, 그의 첫사랑이자 다시 불붙은 열정의 근원인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을 뿐이었다. 지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민준은 움찔했다. 내가 힘든 게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나 조소가 아닌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고작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들의 결혼이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열정적인 건축가인 그와 냉철한 변호사인 그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었지만 분명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지원이 겪었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민준에게도 흐릿한 악몽으로 남아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산산조각 난 차체, 그리고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던 소독약 냄새. 지원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고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사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민준 역시 그날의 진실을 캐묻는 것을 피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금기였다. 사고 이후 지원은 더욱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로펌 율정에서 가장 유능한 기업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지만 집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사라졌고 온기 없는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지쳐갔다. 그는 지원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녀가 세운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 달 전 운명처럼 윤수희가 다시 나타났다. 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그의 대학 시절 첫사랑.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민준을 향한 열렬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수희는 민준에게 잃어버렸던 열정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의 불꽃 같은 에너지는 지원의 차가운 침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자신이 지원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 선택이 자신과 지원 모두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합리화했다. 지원 역시 이 무의미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수희가 주는 강렬한 행복감에 취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애써 외면했다. 지원은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됐어. 그녀가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원이 최소한 한 번은 붙잡아 주길, 혹은 원망이라도 쏟아내 주길 바랐던 것일까. 지원아, 그가 무심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행복하라는 말은 위선에 불과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싣지 않으려 애쓰는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 사고의 흔적은 그녀의 삶 모든 곳에 배어 있었다. 짐은 언제까지 뺄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내일 바로 옮길게. 민준이 황급히 대답했다. 그는 이미 수희와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다. 그래. 지원은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독히도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 같았다. 민주는 그녀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분명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일까? 그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지원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어 불길한 예감을 떨쳐냈다. 수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삶, 뜨거운 사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다. 닫힌 침실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는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침실문 뒤편, 지원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 민준이 제시한 위자료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재산 분할 포기라고 적어 넣었다. 그녀는 그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이었다. 몇 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의 진실. 그녀는 민준이 수희와 재회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태진그룹의 상속녀 윤수희. 지원은 지난 몇 달간 혼자만의 힘으로 그날의 사고를 파헤쳐왔다.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조각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원은 민준이 이혼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차갑게 벼려진 결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떠나 윤수희에게 가는 것이 자신이 준비한 무대에 마지막 막을 올리는
신호탄임을 직감했다. 민주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수희의 번호를 눌렀다. 수희야, 나야. 끝났어.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떠나온 그 집이, 그리고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또한 알지 못했다. 자신이 되찾았다고 믿는 그 찬란한 첫사랑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악몽의 시작이었음을, 이혼 서류에 찍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민준의 뺨을 스쳤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며 수희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창밖을 응시하던 지원의 공허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불쾌한 잔상을 지우려는 듯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불길한 경고음까지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지원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그녀는 몇 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경찰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던 작은 금속 조각 사진을 열었다. 그것은 고급 외제차의 파편이었고 희미하게 남아 태진그룹의 로고와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원은 법조인으로서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중심에 남편의 새로운 사랑 윤수희와 그녀의 거대한 제국 태진그룹이 서 있었다. 지원은 심호흡을 했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모니터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강민준의 새로운 삶은 눈부신 빛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서지원과 함께 살던 모던하지만 정적인 아파트를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진그룹 소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윤수희의 취향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수희는 민준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미래의 태진그룹 사위로 소개하며 최고 2층 인사들의 모임에 데리고 다녔다. 민준은 실력 있는 건축가였지만 태진그룹의 거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는 그저 수희의 액세서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수희가 보여주는 열정적인 사랑과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은 그런 미세한 불편함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태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국내 최고의 웨딩 플래너 팀이 투입되었고 결혼식은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참석하는 세기의 이벤트가 될 예정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그저 수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민준 씨, 이 드레스 어때? 파리에서 공수해 온 거야. 수희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민준의 무릎에 자연스럽게 앉아 그의 팔을 끌어안았다. 정말 아름답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드레스가 아니라 화면을 넘기는 수희의 손가락에 잠시 머물렀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하객 명단, 예식장의 꽃 장식. 심지어 민준이 입을 턱시도의 원단까지.
수희는 민준에게 의견을 묻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선택을 확인받고 싶어 할 뿐이었다. 물론이지. 민준 씨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내가 직접 골랐어. 그녀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민주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잠시 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고개를 들었다. 지원과 함께할 때 그들은 작은 인테리어 소품 하나를 고를 때도 몇 시간씩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 과정은 때로 피곤했지만 분명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 그 위화감은 며칠 뒤 더 선명한 형태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결혼식 메뉴를 시식하는 자리였다. 태진 호텔의 총주방장이 직접 나와 요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수인은 한 입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이게 지금 최선이에요. 장 셰프, 스테이크 소스가 너무 진부해. 트러플 향이 모든 걸 망치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까 민준에게 속삭이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총주방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가씨, 이 소스는 회장님께서도 극찬하셨던 아빠 취향이랑 내 취향은 달라요. 수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내 결혼식이에요. 손님들 입맛 버릴 일 있어요? 당장 바꿔요. 내가 원하는 레시피 보낼 테니까 그대로 다시 준비해.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여지도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수희의 까다로운 입맛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총주방장이 굳은 얼굴로 물러나자 수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민준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미안해, 민준 씨. 완벽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그래. 저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저것이 수희가 살아온 방식일 것이다. 태진그룹의 상속녀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최고만을 추구하는 삶. 그는 그저 그녀의 세계에 적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조금은 낡은 상가 건물 3층 서지원은 자신의 새 사무실 현판을 걸고 있었다. 서지원 법률사무소 거창한 로펌 율정의 파트너 변호사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시작이었다.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낡은 소파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이혼 후 율정에 사직서를 냈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최고의 자리에서 왜 스스로 내려오느냐고 물었다. 지원은 그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 로펌의 일원으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 정리를 마친 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다. 대진개발 부당해고 및 산재 은폐 의혹 사건. 대진개발은 태진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로 주로 건설 현장 관리를 맡는 곳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노동소송처럼 보였다. 한 현장 노동자가 부상을 입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그녀가 율정에 있을 때 태진그룹 관련 소송을 몇 차례 다루면서 그들의 일처리 방식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태진은 항상 완벽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회색지대와 은밀한 거래가 존재했다. 지원은 사고 당일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태진그룹의 비자금 관련 제보를 받고 비밀리에 조사 중이었다. 제보자를 만나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제보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빗길 사고로 종결했지만 지원은 단 한순간도 그 결론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그날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던 금속 조각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대진개발의 로고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율정을 나와 이 작은 사무실을 연 진짜 이유였다. 그녀는 거대 제국 태진을 상대하기 위해 그들의 눈을 피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 부당해고 사건은 그 시작을 위한 완벽한 미끼였다. 지원은 원고 측 변호사로서 대진개발 내부 자료에 접근할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될 터였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철했고 사고로 인한 불편한 다리를 이따금 주무르는 손길만이 그녀가 겪어낸 고통의 시간을 짐작게 했다. 며칠 뒤 민주는 수희와 함께 태진그룹 본사 회장실에 불려갔다. 윤 회장, 즉 수희의 아버지는 위압감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가 강민준 군인가? 수희가 하도 칭찬을 해서 궁금했네.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우리 수희를 잘 부탁하네. 자네 건축사무소 일은 걱정 말게. 태진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몇 개를 자네한테 맡기도록 지시해뒀으니까. 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아, 회장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사위 될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나. 윤 회장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실력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하지만 이제 태진의 사람이 되려면 그 실력을 올바른 곳에 써야지. 안 그런가? 그 올바른 곳이라는 말이 민준의 귀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것은 호의라기보다는 교묘한 통제와 길들이기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수희는 아버지 옆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테라스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희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민주는 지원을 떠나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주 잠깐이지만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자유가 아니라 더 화려하지만 거대한 세상 속에 갇힌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한편 지원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진개발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사고 당일 현장 책임자의 동선 보고서와 차량 운행 일지 사이의 시간 차이였다. 불과 30분. 하지만 그 30분 동안 그 차량은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실마리가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고리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 파일명은 프로젝트 헤파이스토스. 복수와 정의를 위해 불구의 몸으로 신들의 무기를 만들었던 대장장이 신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결혼 준비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차갑게 굴러갔다. 강민주는 태진그룹이 제공한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나가는 기분이었다. 그의 오랜 건축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몇 개 안 되는 상자들이 거대한 드레스룸 구석에 초라하게 쌓여 있었다. 주말 오후 윤수희가 자선 바자회 준비로 외출한 사이 민주는 그 상자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전공 서적, 그리고 대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주 작은 벨벳 주머니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수희와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 그녀의 생일 선물로 직접 디자인했던 귀걸이가 담겨 있던 주머니였다.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는 기분으로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깃털 모양의 귀걸이 한쪽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민주는 이 귀걸이를 또렷이 기억했다. 그리고 이 귀걸이와 얽힌 그날의 기억도 서지원과 결혼하기 훨씬 전 수희와 잠시 재회했다가 헤어지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 무렵 지원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불과 일주일 전 수희는 이 귀걸이 한 쌍을 잃어버렸다며 몹시 속상해했다. 그녀는 주말에 친구들과 강원도로 하이킹을 갔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민주는 당시 그녀를 위로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에게는 그저 지나간 추억의 편린일 뿐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했다. 이 귀걸이 한쪽이 왜 자신의 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희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것은 분명 한 쌍이었는데, 어쩌면 한쪽은 잃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물건 어딘가에 흘렸던 것일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쓰며 귀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가시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밝혔다. 그날 저녁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주는 문득 그 귀걸이가 떠올라 수희에게 가볍게 물었다. 수희야, 혹시 기억나? 옛날에 내가 만들어줬던 그 깃털 귀걸이. 수희는 완벽하게 구워진 푸아그라를 맛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깃털 귀걸이? 아, 그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네. 그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와인잔을 들었다. 그건 왜? 아니, 오늘 짐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쪽을 발견했거든. 네가 예전에 강원도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속상해했던 게 생각나서.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순간 수희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민주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희는 곧 완벽한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강원도, 내가 언제? 그녀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 이래, 민준 씨. 나 하이킹 같은 거 질색하는 거 알잖아. 그녀가 그의 손등을 장난스럽게 꼬집었다. 아마 당신이 뭔가 착각했겠지. 그 주말이라면 나 아버지 따라서 부산 별장 현장 시찰 갔었어. 지루해 죽는 줄 알았는데. 민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 수희는 강원도라고 하이킹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가 입고 있던 푸른색 원피스까지 생생했다. 그토록 속상해했던 기억을 이렇게 완벽하게 잊을 수 있을까?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가,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 민주는 애써 태연하게 대꾸했지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었다. 어쩌면 정말 세월이 흘러 기억이 뒤엉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예민한 감각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수희는 왜 굳이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같은 시각 서지원의 허름한 사무실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대진개발이 제출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며칠 밤낮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자료는 완벽했다. 모든 안전규정은 준수되었고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율정의 후배 변호사였다면 그대로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료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료와 자료 사이의 빈틈, 그 행간을 읽으려 애썼다. 그녀는 사고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내부 회계 자료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불일치를 찾아냈다. 사고 처리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항목이었다. 현장 정리 및 복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 승인 코드가 일반적인 건설 현장 코드와 달랐다. 프로토콜사 B 지원은 율정에 있을 때 태진그룹의 다른 자문건에서 이 코드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서버에 백업해 두었던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프로토콜4는 건설 현장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진그룹 법무팀과 홍보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 위기 관리 및 증거 인멸을 위한 특수 예산 코드였다. 지원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재, 은폐가 아니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컨설팅 회사에 거액의 자문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사건을 덮어버린 정황이었다. 그들은 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도 모자라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삼았다. 더욱 그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 프로토콜사 B가 승인된 날짜였다. 그녀의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의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원은 직감했다. 태진그룹이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 그들의 정교하고 무자비한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프로토콜4를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지원은 모니터에 떠 있는 예산 코드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상대는 그저 돈 많은 기업이 아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진실을 사고 파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부당해고 소송이 훨씬 더 거대한 악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음 재판에서 그녀는 이 예산 코드를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다. 태진의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망치질이 될 것이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서지원은 피고 측, 즉 대진개발을 대리하는 율정의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때 그녀의 동료이자 후배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적의 갑옷을 입고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왜 전직 파트너 변호사가 이런 하찮은 노동소송에 직접 나섰는지에 대한 노골적인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서 변호사님, 제출하신 증거 자료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율정의 젊은 에이스 변호사가 오만한 어조로 말했다. 단순한 회계상의 표기 오류를 가지고 태진그룹 전체의 도덕성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님, 단순한 오류라고 주장하는 이 프로토콜사 B코드는 피고 측이 제출한 다른 회계 자료 수십 건에서 일관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JH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안에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율정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원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는 단순한 산재 은폐를 넘어 피고 회사가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 증거입니다. 본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따라서 JH 컨설팅에 대한 상세한 회계장부 및 계약 내역 제출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잠시 지원의 서류와 율정 변호인단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율정 측은 기업 비밀 운운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지원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결국 판사는 지원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JH 컨설팅과 관련된 특정 기관의 회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태진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지원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율정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그녀의 오랜 스승이었던 최 변호사였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 변호사, 오랜만이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경고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제 의뢰인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지원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네가 상대하는 게 누군지 잊었나? 최 변호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태진그룹이야. 자네의 그 낡은 사무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지. 강민준 씨와의 일 때문인가?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제 개인적인 감정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변호사님이야말로 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을 배운 이유 말입니다. 길 비켜주시죠. 바빠서. 그녀는 뻣뻣하게 다리를 절뚝이며 그를 지나쳐 갔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원은 약속 장소인 허름한 뒷골목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가게 안쪽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이미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뭉툭한 손가락, 거친 피부, 그리고 세상사에 지친 듯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 전직 강력계 형사였지만 지금은 오 형사로 불리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오 반장이었다. 그는 지원이 과거 율정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쓴 그의 동생을 무료로 변호해준 인연이 있었다. 늦었네, 변호사님. 오 반장이 깍두기를 씹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법원에 좀 다녀오느라요. 부탁드린 건 어떻게 됐어요? 지원이 자리에 앉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오 반장에게 두 가지를 의뢰했었다. JH 컨설팅의 실체, 그리고 대진개발 현장 소장의 뒷조사였다. 오 반장은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고는 입가를 닦았다.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더군. 일단 그 JH 컨설팅이라는데 완전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야. 주소지는 가보니까 폐업한 인쇄소더라고. 몇 달 전에 이미 청산 절차 밟고 사라졌어.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지원이 봉투를 열어보며 말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오 반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놈의 JH 말고도 비슷한 유령 회사가 너댓 개 더 있어. 전부 다른 태진 계열사랑 거래한 흔적이 있더군. 똑같은 방식이야. 컨설팅비, 자문료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몇 달 못 가서 사라져. 이거 전문적으로 비자금 세탁해주는 창구야. 변호사님이 제대로 건드린 거야.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번째는요. 대진개발 현장 소장. 오 반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이야. 그 양반 박상철이라고. 몇 년 전에 변호사님 사고 났을 때쯤 그 직후에 아들놈 이름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더군. 대출 하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원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다. 그 돈. 출처는요? 그게 문제야. 추적이 안 돼. 꽁꽁 숨겨놨어. 냄새는 나는데 물증이 없어. 오 반장이 혀를 찼다. 근데 이것 봐. 그가 또 다른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게 박상철이 사고 보고서 올리기 직전에 만난 사람들 동선이야. 태진 본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 한 놈이랑 홍보실 차장이랑 만났더군. 아주 은밀하게. 지원은 사진 속 인물들을 바라보았다. 율정 소속이 아닌 태진그룹 내부 법무팀이었다. 그들은 율정 같은 외부 로펌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더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프로토콜사의 실행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대진개발 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태진의 비자금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몇 년 전 자신의 사고를 은폐할 때도 똑같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원은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소식은 곧 태진그룹의 심장부, 윤 회장의 집무실에도 보고되었다. 서지원이라고? 그 강민준이 전처? 윤 회장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네, 회장님. 율정의 최 변호사가 직접 만나 경고했지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옆에서 네일 아트를 받고 있던 수희가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네. 민준 씨한테 버림받으니까 관심이라도 끌어보려는 거겠죠. 불쌍하게 아빠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입 막아버려요. 수희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일 처리가 그렇게 간단하면 내가 왜 골치 아파하겠나.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율정에서도 최고로 독한 년이라고 소문났던 애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율정 법무팀은 뒤로 빼. 괜히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어. 우리 내부팀에서 조용히 처리해. 그 여자가 뭘 더 캐내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 지원은 그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 반장에게 다음 의뢰를 맡겼다. 박상철이 산 오피스텔 자금 흐름. 어떻게든 역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몇 년 전 제 사고, 기록, 경찰 내부 자료까지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주세요. 이번엔 태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중심으로 그녀는 국밥집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고독한 싸움꾼이었다. 그녀의 길은 위험하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에 남은 흉터가 그날의 고통과 분노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강민주는 태진그룹 이사회의 거대하고 차가운 회의실 공기에 압도당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상석에 앉은 윤 회장과 그 옆에 윤수희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예비 사위라는 자격으로 그리고 자신이 설계를 맡은 태진 아일랜드 리조트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배석했지만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비전과 설계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윤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윤상현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수희의 경영 승계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인물이었다. 강 실장. 설계는 훌륭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정당화할 만큼의 수익성 분석이 미흡해 보이는군요. 이건 예술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혹시 우리 수희 조카가 예비 사위에게 너무 큰 선물을 안겨주려는 건 아닙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노골적인 비난이자 수희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모든 시선이 수희에게로 향했다. 민준 역시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다. 그는 수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혹은 아버지인 윤 회장 뒤에 숨을 것인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수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작은아버지, 귀중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수익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민준의 설계도가 아닌 복잡한 회계 장부와 송금 내역이 떠올랐다. 윤상현 부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수희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작은아버지께서 지난 3년간 자물쇠 명목으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신 자금만 해도 이번 리조트 초기 투자금의 절반에 육박하더군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 자금 혹시 마카오 카지노의 VIP룸에서 잃으신 돈을 메꾸는데 쓰신 건가요? 윤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희야. 네가 지금 무슨 감히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부회장님. 수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해 또 다른 사진들을 띄웠다. 윤상현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누군가와 접촉하는 모습이었다. 아니면 경쟁사인 대한건설 측에 우리 내부 입찰 정보를 넘기고 받으신 대가라고 해명하시겠어요? 그것은 완벽한 KO 펀치였다. 수희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를 철저히 파괴했다. 그녀는 윤상현이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수개월간 치밀하게 조사하여 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린 것이다. 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상현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합니다. 감사팀은 즉각 특별 감사에 착수하세요. 윤 회장의 낮고 무거운 선언이 회의를 종결지었다. 윤상현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다시피 했고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을 나오며 민주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수희가 그 호텔 셰프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잔인함이었다. 수희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를 제거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희미한 만족감마저 느끼는 듯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어 있었다. 민준 씨, 아까 많이 놀랐죠. 저런 썩은 가지는 제때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드는 법이에요. 다 태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녀가 민준의 팔에 다정하게 기댔다. 민준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체온이 닿는 팔 부분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여자가 사실은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진 포식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든 수희를 확인하고 서재로 향했다. 며칠 전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깃털 귀걸이와 수희의 거짓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원도 하이킹과 부산 출장. 그 사소한 불일치가 이제는 거대한 의혹의 중심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수희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는 노트북을 켜고 대학 시절 동문들의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희와 자신을 동시에 알았던 친구. 그는 수소문 끝에 지금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선우라는 동기와 연락이 닿았다. 선우는 대학 시절 민준과도 친했지만 수희와는 같은 과 동기로 더 가까운 사이였다. 다음 날 민준은 태진 프로젝트 미팅을 핑계로 선우의 갤러리를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선우는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가 수희와의 결혼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수희, 결국 네가 걔한테 잡혔구나. 하긴 걔는 대학 때부터 너한테 완전히 미쳐 있었으니까. 무슨 뜻이야? 민준이 물었다. 선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수희게. 겉으로는 천사표였지. 근데 뒤로는 어땠는지 알아? 너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는 여자애들 있으면 걔가 어떻게든 손봐서 떨어뜨려 놨어. 루머를 퍼뜨리든
교묘하게 따돌림을 만들든 방법도 아주 지능적이었지. 다들 윤수희가 한 짓인 줄도 몰랐다니까.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설마 그 정도였어? 그 정도가 아니지.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때 너랑 나랑 과제 때문에 며칠 밤샌 적 있잖아. 그때 수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선우야, 민준이 옆자리는 내 거니까 주제 파악 좀 해. 라면서 웃더라. 그 눈빛. 10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가 않아. 걔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는 애야. 그리고 절대 뺏기지 않지.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기억하는 수희는 밝고 때로는 연약해서 지켜주고 싶은 여자였다. 하지만 선우가 말하는 수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집요하고 소유욕 강하며 무서운 집념을 가진 여자. 혹시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후 6년 전쯤에 수희가 강원도로 하이킹 간다고 한 적 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깃털 귀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던 바로 그 시기.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원도? 아니, 걔 하이킹 질색하는 거 나도 아는데 아마 아닐걸. 그때쯤. 아, 맞다. 그때 걔가 나한테 연락했었어. 자기 차가 크게 긁혔는데 아버지 몰래 수리할 만한 공업사 아는 데 있냐고 물어봤었지. 왜? 무슨 일 있어? 민주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차가 긁혔다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때가 혹시 언젠지 정확히 기억나? 글쎄, 가을이었나? 비가 꽤 많이 오던 날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선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비가 많이 오던 가을날 차 사고, 그리고 강원도 하이킹이라는 완벽한 거짓말.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지원의 사고. 그건 역시 비가 쏟아지던 가을밤에 일어났다. 민주는 갤러리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차에 앉아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가 사랑했던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집요한 소유욕과 냉혹한 계산으로 가득 찬 아름답지만 무서운 악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옥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내가 어쩌면 이 악마의 첫 번째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서지원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요 반장의 것이었다와 눅눅한 서류 냄새로 자욱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친 기색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오 반장은 짜증이 난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가 태진그룹의 거대한 방화벽을 뚫으려 시도한 모든 경로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빌어먹을 놈들이 아주 작정을 했어. 오 반장이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상철이 그 오피스텔 산 돈 전부 현금 다발로 여러 사람 손 거쳐서 들어갔어. 세탁을 몇 번이나 돌렸는지 원천을 찾을 수가 없어. 유령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꼬리가 잡힐만 하면 이미 폐업 처리되고 서류는 다 파기됐고 그들은 태진이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가 자신들의 흔적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우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지원 역시 막막함을 느꼈다. 프로토콜사의 실체는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고와 연결시킬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박상철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심증에 불과했다. 변호사님, 오 반장이 서류 더미 맨 아래에 있던 너덜너덜해진 경찰 조서 사본을 꺼내 들었다. 이건 몇 년 전 변호사님 사고 파일이야. 혹시나 해서 다시 뒤져봤는데 역시나 별건 없어. 단순 빗길 사고, 목격자 없음.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지. 지원은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가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그녀의 삶을 바꾼 그날의 기록이었다. 다시 한 번만 꼼꼼히 봐주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누락된 보고서, 근무 태만으로 징계받은 순찰 경관, 뭐라도. 오 반장은 투덜거리며 서류를 넘겼다. 다 봤다니까. 아, 그의 손이 멈췄다.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하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태진물류 창고 보안요원 김영태라고. 그날 밤 근무 보고서가 좀 이상해. CCTV 시스템 오류 보고라고 적혀 있는데 제출 시간이 사고 발생 직후야. 근데 이 친구, 이 보고서 올리고 바로 다음날 해고됐어. 사유는 근무지 이탈 및 장비 관리 소홀.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바로 해고됐다고요? 그래. 보통 저런 실수로는 경고나 감봉이지 바로 잘리진 않아. 오, 반장이 턱을 쓰다듬었다. 뭔가 냄새가 나지. 그 사람 찾아주세요. 지금 당장.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김영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서울을 떠나 이름까지 바꾼 채 살고 있었다. 오 반장이 자신의 낡은 경찰 인맥을 총동원한 끝에야 그가 지금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그 항구 도시로 향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원은 수산시장에 불 꺼진 경비 초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마침내 순찰을 마친 듯한 수척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남자가 나타났다. 김영태였다. 그는 서울에서 온 변호사라는 말에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난 할 말 없소. 태진.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그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요?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쇼. 그는 경비실 문을 잠그려 했다. 지원은 그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녀의 사고 당시 진단서 사본이었다. 김영태 씨, 그날 밤 당신이 시스템 오류 보고를 올렸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그 근처 도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태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었다. 지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날 밤 당신이 뭘 봤는지 혹은 뭘 보지 말라고 지시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당신이 해고당한 진짜 이유 말이에요. 그녀는 불편한 다리를 애써 고추 세우며 덧붙였다. 그들은 당신의 직장만 뺏어갔지만 저는 인생의 절반을 뺏겼습니다. 김영태는 한참 동안 지원의 얼굴과 그녀의 다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결국 거친 숨을 내쉬며 경비실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젠장,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작고 퀴퀴한 경비실 안에서 김영태는 억눌러왔던 진실을 토해냈다. 그날 밤 그는 태진물류 창고에서 근무 중이었다. 사고가 나기 직전 상부 알고 보니 박상철의 라인이었다로부터 무전이 왔다. VIP가 창고 근처를 지나니 특정 시간대에 CCTV 녹화본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김영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식 절차도 아니고 이유도 없고 그냥 지우라니 전 규정대로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그가 상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사고가 터졌다. 그리고 몇 분 뒤 창고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왔다. 그 차는 CCTV 사각지대로 곧장 향했다. 너무 빨라서 번호판도 못 봤어요. 근데 앞 범퍼 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더군요.
마치 뭔가를 세게 들이받은 것처럼. 차에서 누가 내렸죠. 지원의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여자였어요. 김영태가 눈을 감았다.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아주 화가 난 듯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했던 게 귀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은색이었는데 깃털 같기도 하고 지원의 머릿속에서 강민준이 발견했던 그 귀걸이 그리고 수희의 거짓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나더니 창고 안쪽에서 대진개발 로고가 밝힌 트럭 한 대가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그 트럭이 사고 현장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김영태는 고개를 숙였다. 전 그 직후 시스템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다음 날 해고당했습니다. 퇴직금 대신 두둑한 봉투를 하나 주더군요. 입 다물라는 뜻이었죠. 그 돈 받고 도망치듯 여기로 온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프로토콜사 B는 증거인멸 시스템이었다. 대진개발의 트럭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혹은 사고 현장을 조작하기 위해 투입된 도구였다. 태진물류 창고는 범행 차량을 숨기기 위한 은신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범퍼가 찌그러진 스포츠카를 몰고 온 여자, 깃털 귀걸이를 한 여자, 윤수희가 있었다.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동원되어 한 개인을 제거하려 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지원은 김영태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증언을 녹음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전한 곳에 머무르라고 자신이 반드시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소송이 아니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 그리고 그 거대한 악의 제국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 윤수희였다. 서지원이 김영태의 육성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때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당해고 소송이 아니었다. 태진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살인미수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율정의 변호인단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판사는 이례적으로 다음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며 검찰의 관련 자료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즉시 태진그룹 본사 윤 회장의 집무실로 보고되었다. 윤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웨딩드레스 최종 디자인을 확인하던 윤수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일그러져 있었다. 김영태, 그 쓰레기 같은 놈, 감히 네가 뒤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다.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 서지원을 너무 얕봤어. 하긴 나도 마찬가지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단순히 소송을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군. 그 여자의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려야 해. 아빠, 수희가 윤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 대신 섬뜩한 결의에 차 있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밟아버려요.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민준 씨와 내 결혼식 전에 저 더러운 벌레를 치워버려야 한다고요. 윤 회장은 딸의 잔인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홍보실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비상이다. 언론, 검찰, 금융감독원.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 서지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바로 다음 날부터 폭풍이 몰아쳤다. 모든 인터넷 포털과 타블로이드, 신문 일면이 서지원의 얼굴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충격, 전관예우 변호사, 이혼한 전 남편의 앙심 품고 거대 기업 협박, 서지원 변호사, 정신이 상설, 허위 증인 내세워 재판방해.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기사들은 지원이 민준과의 이혼에서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을 앙심의 근거로 삼았고, 그녀가 제기한 모든 의혹을 망상과 복수심으로 치부했다. 그녀가 힘들게 찾아낸 증인 김영태는 전과 기록이 있는 신원불명의 인물로 둔갑했고, 그의 증언은 돈을 받고 꾸며낸 거지로 매도당했다. 태진의 막강한 언론 권력은 진실을 순식간에 추악한 스캔들로 뒤바꿔 놓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원의 낡은 사무실 건물에는 갑자기 소방 점검, 위생 점검이 들이닥쳤다. 건물주는 당장 방을 빼라며 소송을 걸어왔다. 변호사협회에는 지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빗발쳤고,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가 맡고 있던 몇 안 되는 다른 사건의 의뢰인들마저 알 수 없는 압력을 받고 하나둘씩 그녀를 떠나갔다. 서지원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 남편의 행복의 질투에 미쳐버린 악녀가 되어 있었다. 오 반장 역시 곤경에 처했다. 그의 흥신소는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과거 그와 연이 있던 형사들조차 그를 피했다. 변호사님, 놈들이 작정했어. 김영태 씨, 지금 완전히 잠적했어. 나도 더는. 오, 반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강민주는 이 모든 사태를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태진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느라 바빴지만 인터넷을 도배한 지원의 기사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타블로이드의 자극적인 제목에 눈살을 찌푸렸다. 지원이 설마 이 정도로 망가진 건가? 하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기사에서 망상이라고 치부한 내용들, 오래된 차 사고, 허위 증인, 배우설, 이 자신이 지난 몇 주간 품어왔던 끔찍한 의심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라는 수위의 거짓말, 친구가 말해준 비 오던 날의 사고 차량, 그리고 이사회에서 본 수위의 잔인한 모습. 민주는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이나 지원의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태진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다. 그들은 윤상현 부회장을 제거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썼다. 언론을 이용해 명예를 더럽히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를 고립시키고 파멸시켰다. 지금 그 거대한 힘이 자신이 버린 아내 서지원을 향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희에게 기사들을 내밀었다. 수희야, 이게 다 뭐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원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수희는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샴페인 잔을 들었다. 민준 씨는 너무 물러. 저 여자가 지금 우리 결혼식 망치려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여? 저런 건 초장에 싹을 잘라야 해.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린 우리 행복만 생각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하지만 저 기사 내용들, 지원이가 주장한다는 그 사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정말 다 거짓말이야? 수희는 잔을 내려놓고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물론이지, 민준 씨, 누굴 믿는 거야? 나야? 아니면 당신 버리고 돈 뜯어내려는 저 미친 여자야? 그녀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리 결혼식에나 집중해. 민주는 그녀의 입맞춤을 받아들였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이사회에서 보았던
그 차갑고 무자비한 포식자의 시선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지원이 미친 것이 아니었다. 지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진실을 덮으려는 괴물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원을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원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그녀를 밀어버릴 살인자의 손을 잡은 것이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무지나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범 행위였다. 밤늦게 민주는 태진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윤 회장은 그의 실력을 높이사 그룹의 최상위 보안 등급을 그에게 부여했었다. 그는 프로젝트 파일이 아닌 다른 폴더로 향했다. 윤 회장과 수희가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은밀한 내부 보고서들이 저장된 곳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 해도 3.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아침 햇살로 가득 찼지만 강민주는 밤새 켜둔 서재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되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진그룹 내부 서버에서 출력한 수십 장의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프로토콜사 B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문서들. 그것들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문서들은 특수위기 관리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수많은 불법 행위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중 민준의 심장을 먹게 한 파일이 있었다. VVIP 관련 긴급 사안 처리 보고 YSH. 날짜는 정확히 서지원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이었다. 보고서에는 차량 수리 내역 민준이 기억하는 수희의 검은색 스포츠카와 동일 모델, 증인 김영태에 대한 보안 처리, 사실상의 해고 및 입막음, 비용, 그리고 대진개발 박상철 팀을 통한 현장 정리 내역이 건조한 문체로 적혀 있었다. 윤수희가 가운 차림으로 서재에 들어선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밤새 남편이 될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어젯밤 언론을 통해 서지원을 완벽하게 매장시켰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아직도 일하는 거야? 어제 그 설계도 때문. 그녀의 말은 민준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치자 멈췄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이 절대 봐서는 안 될 문서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왜 들어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이게 당신이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문서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YSH, 윤수희, 이게 당신이 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어. 수희의 눈이 문서의 코드를 훑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회사 기밀 서류를 함부로 뒤지다니. 아빠가 아시면. 거짓말.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가 책상을 내리치자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강원도 하이킹이라고? 부산 출장이라고? 비 오던 날 밤 친구한테 아버지 몰래 수리할 착오를 물어봤던 건 뭔데? 이 보고서에 적힌 이 차, 당신 차 맞잖아. 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캐고 다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나를 뒷조사한 거야. 감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날 밤 서지원의 사고, 당신이 한 짓이야?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것이었고 태진이라는 거대한 배에 함께 올라탄 공범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민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녀의 어깨를 놓쳤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랬다고. 수희가 눈물 대신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가 민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여자가 감히 내 걸 뺏어갔으니까. 대학 때부터 당신은 내 거였어.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내 남자였다고. 근데 그년이 당신이 잠깐 유학 간 사이에 당신을 채워갔어. 무슨,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모를 줄 알았어? 난 당신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귀국하고 그 여자랑 결혼했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 내 세상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어. 수희의 얼굴은 사랑에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신 옆자리에서 영원히.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사고? 수희가 비웃었다. 운이 좋았던 거지. 난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어. 빗길에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그녀는 그날 밤을 회상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밤 그 여자가 야근하고 나오는 걸 뒤따라갔어. 비가 쏟아지더군. 완벽한 무대였지. 내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어. 그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박히더군. 그녀는 마치 지루한 영화를 이야기하듯 담담했다. 근데 생각보다 심하게 다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지.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박상철, 그 인간이 트럭을 몰고 와서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했어.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로 CCTV는 당연히 지웠고 그 멍청한 경비원 놈 김영태은 입 다무는 조건으로 돈 받고 꺼졌지. 민주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끔찍한 고백을 듣고 있었다. 수희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기로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준 씨,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 여자만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행복했을 거야. 이젠 정말 그 여자는 끝났어. 우린 결혼만 하면 돼. 아무도 우리 사이를 방해 못해. 민준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마치 불에 댄 듯, 독사에 물린 듯.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몇 주간 그토록 열망했던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피와 거짓말로 얼룩진 괴물의 형상이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실체를. 그는 피해자를 버렸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을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사고의 고통 속에서 홀로 진실을 찾아 헤맨 아내를 지겹다는 이유로 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아내를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주는 부와 명예에 취해 그녀의 사랑을 갈구하며 스스로 그녀의 공범이 되었다. 민주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절망과 혐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경멸 속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죽었다. 그의 영혼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수희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다. 민준 씨, 왜 그래? 말 좀 해봐. 응? 우린 괜찮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빠가 다 막아주실 거야.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민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서지원. 그녀가 당했을 고통,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그 배신을 완성시켰다는 끔찍한 사실. 그는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지원이 보여준 그 기묘한 평온함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기대조차 포기한 절대적인 경멸이었다. 민주는 텅 빈 눈으로 책상 위의 문서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괴물이었고 자신은 그 괴물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그는 죽었다. 아니, 죽은 것보다 더한 지옥 속에 떨어졌다. 윤수희의 목소리가 서재한을 공허하게 울렸지만 강민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부서진 찻잔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저 찻잔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윤수희의 연인도 유능한 건축가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괴물의 공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수희는 그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분노나 실망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계산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안고 자신을 떠나게 둘 수 없었다.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불렀다. 이미 늦었어. 당신도 이 배에 올라탔다고. 그 말이 민준의 마비된 의식을 찔렀다. 이 배에 올라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을 본 수희는 움찔했다. 그곳에는 사랑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타버린 재처럼 공허하고 차가운 죽은 자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알아, 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수희는 그의 반응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공범임을 인정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것이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이 기회를 잡기로 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했다. 그래, 민준 씨. 그녀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달래듯 말했다. 우선 진정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서지원 그 여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끝났어. 증거? 우리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어. 당신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곧 우리 결혼식이잖아. 결혼식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녀는 그가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책상 위에 인쇄된 문서 몇 장만 본 것이라 생각했다. 이 서류들은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오늘은 좀 쉬어. 태진 아일랜드 프로젝트. 그것만 생각해. 알았지? 그녀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려 손을 뻗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래, 알겠어. 좀 피곤하네.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를 나갔다. 수희는 그의 무기력한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보다 이렇게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편이 다루기 쉬웠다. 하지만 민주는 방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지나 자신의 옷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을 잠갔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공허했던 눈동자에 비로소 광기 어린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수희가 자신을 충격받은 공범으로 착각하고 방심한 이 짧은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고용량의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건축 설계 도면을 백업하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수희가 그 문서들을 치우고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꺼냈다. 그에게는 여전히 태진그룹 최상위 보안 등급의 원격 접속 권한이 남아 있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암호를 입력했다. 프로토콜사 B가 저장된 은밀한 서버. 윤 회장과 수희만이 접근하는 그 지옥의 아카이브. 그는 아까 보았던 서지원의 사고 파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윤상현 부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회계 자료,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해킹 기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 그리고 서지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언론사와 유튜버들에게 살포한 자금 내역과 지침서까지. 데이터가 USB로 복사되는 동안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문 너머로 수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놀란 것뿐이야. 응, 내가 잘 구슬릴게. 결혼식은 예정대로. 민주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돈과 권력에 영혼을 판 속물들과 똑같았다. 아니, 그는 그들보다 더 악랄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으니까. 복사 완료. 민주는 USB를 노트북에서 뽑아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는 노트북의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재킷과 모자를 꺼내 입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낯선 남자. 영혼이 죽어버린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옷방 문을 열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수희가 그를 발견했다. 민준 씨, 어디가? 쉰다면서.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 좀 쐬고 올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사 부를까? 아니면 내가 같이. 수희가 그에게 다가오려 했다. 혼자 있고 싶어. 민준이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제발, 그냥 혼자 있게 해줘.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수희는 그의 얼음장 같은 태도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주는 그 화려한 지옥에서 벗어났다. 그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서지원의 사무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태진이 보낸 기자들과 깡패 같은 용역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는 오 반장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 반장의 사무실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이 갈 만한 곳, 태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지원과 결혼 생활을 할 때 함께 후원했던 도시 외곽의 작은 미혼모 쉼터로 향했다. 지원은 변호사로서 그곳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주며 각별한 애정을 쏟았었다. 만약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숨을 곳이 필요하다면 분명 그곳일 터였다. 예상은 맞았다. 낡은 쉼터의 작은 상담실에서 지원은 지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쉼터의 원장 수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보았지만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친 듯 혹은 이미 예상했던 불청객을 만난 듯 담담했다. 여긴 어떻게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언론의 공격으로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이 살아 있었다. 지원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가주세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당신이 보낸 기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지긋지긋하니까. 그녀는 민준 역시 수희의 편에 서서 자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아니야, 제발, 제발 1분만.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그녀 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원은 USB와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죠? 또 다른 협박인가요? 진실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더러운 것들까지. 지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윤수희, 그 여자가 다 인정했어. 오늘 아침에. 민준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그 끔찍한 진실을 요약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사고, 당신을 노린 거, 전부 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굳어졌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범인의 입에서 나온 확답,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이 안에는 민준이 USB를 가리켰다. 그날의 보고서 원본, 차량 수리 내역, 박상철과 김영태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장부, 그리고 태진그룹이 저지른 모든 불법 비자금 내역, 뇌물 장부, 당신을 공격한 언론 매수 자료까지 전부 들어있어.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마지막 무기를 손에 쥔 냉철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USB를 집어들었다. 왜 이걸 나한테 주죠?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텐데. 당신의 화려한 미래, 태진 아일랜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까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사랑. 그가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난 사랑 같은 걸 한 게 아니었어. 난 그냥 내 비겁함과 이기심을 정당화할 핑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그럴 자격조차 없음을 알았다. 난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지원아.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난 속죄하려고 온 거야. 당신이 저 괴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내 남은 인생이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는 말을 마친 뒤 뒤로 물러섰다. 내 노트북 거실에 두고 왔어. 수희가 곧 내가 한 짓을 알게 될 거야. 날 잡으러 오겠지. 그 전에 이걸 가지고 멀리 도망쳐.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그리고 모든 걸 끝내줘. 민주는 뒤돌아섰다. 그는 지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쉼터의 문을 열고 나섰다. 어둠이 내린 거리로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화려했던 건축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원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태진이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서지원은 강민준이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태진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묵직한 데이터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윤수희와 윤 회장은 강민준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이 USB의 존재도 알게 될 터였다. 그녀는 쉼터 원장 수녀에게 짧게 감사를 표하고는 곧장 비상구 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태진이 통제하는 언론에 이 자료를 넘기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검찰 내부에도 그들의 손길이 뻗쳐 있을 것이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오 반장의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플랜 B, 아니, 플랜 C로 가야겠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신속했다. 그녀는 오 반장에게 자신이 가진 데이터의 사본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율정 시절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선배, 지금은 대검찰청 특수수사부에 근무하는 임정환 부장검사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그의 집 앞에서 밤늦게까지 그를 기다렸다. 임 검사는 자신을 찾아온 지원의 초췌한 모습과 그녀가 내민 USB를 보고 경악했다. 서 변호사, 이게 도대체... 선배님,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태진그룹의 모든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저에 대한 살인 미수 증거까지. 하지만 이걸 국내 언론에 터뜨리면 윤 회장이 막을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방해가 들어올 거고요. 임 검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사적인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향한 냉철한 결의를 읽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제가 지금 이 사본을 해외 통신사 몇 군데에 동시에 보낼 겁니다. 지원이 말했다. 외신에서 먼저 터지면 국내에서도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선배님은 그 보도가 터지는 순간 이 원본을 가지고 즉시 윤 회장과 윤수희를 긴급 체포해 주세요. 단 1분의 시간도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새벽 뉴욕과 런던의 주요 금융통신사에서 태진그룹 게이트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 정관계 로비, 그리고 총수 일가의 살인미수 은폐 의혹,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국내는 발칵 뒤집혔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윤 회장이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외신을 인용한 보도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제야 대중은 서지원을 미친 여자로 몰아갔던 언론 보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달았다. 임정환 검사의 특수수사팀은 보도가 터진 지 불과 30분 만에 태진그룹 본사와 윤 회장의 자택, 그리고 윤수희의 펜트하우스를 급습했다. 윤 회장은 집무실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의 위엄을 잃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현실을 부정하는 듯했다. 윤수희의 체포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녀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위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검사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순백의 실크 위로 차가운 금속이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 시각 강민주는 스스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태진그룹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당직 형사에게 말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과 태진그룹 내부망 접속 기록, 그리고 자신이 공범으로서 저지른 모든 행위 진실을 알고도 묵인한 죄,
범죄 수익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죄를 상세히 기술한 자술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은 태진 게이트로 몇 달간 들끓었다. 재판 과정에서 프로토콜사 B의 실체와 윤수희가 직접 사고를 유도했다는 김영태의 증언, 그리고 강민준의 결정적인 내부 고발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윤 회장은 횡령, 배임, 증거, 인멸, 뇌물공여 등 수십 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윤수인은 살인 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서지원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법봉 소리에 묻혔다. 강민준 역시 범죄 은닉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고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가 서지원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1년 뒤 서울의 한적한 법조타운 서지원 법률사무소 정의를 위하여라는 새 현판이 걸린 깨끗한 사무실 창가에 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를 악녀로 매도했던 언론은 이제 그녀를 진실을 밝힌 의로운 변호사라 칭송했다. 많은 로펌에서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다시 자신만의 사무실을 열었다. 그녀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다. 그날 밤의 흉터는 평생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섰다는, 그녀가 싸워 이겨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녀에게 웃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태진과의 싸움에서 받은 배상금 전액을 그 쉼터와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강민준에 대한 원망도 윤수희에 대한 증오도 시간 속에 무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먼 곳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아래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돌아서서 다음 사건 파일을 집어들기 위해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힘찼다.